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멀리 내다보이는 박서윤의 단독주택은 유난히 고요했다. 3년 전 40년 해로한 남편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떠나보낸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북적이는 교실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은퇴 후 찾아온 적막은 쉬이 가시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출가한 딸 민서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 살며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다. 살가운 안부 전화가 고마웠지만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까지 채워주진 못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던 서윤은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얼마 전 지역 문화센터 서해동호회 친구가 외로울 때 말벗이라도 만들어보라며 알려준 앱 마음벗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노년층 대상의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앱이라 했다. 처음엔 주책이다 싶어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어느새 앱을 누르고 있었다. 이름 모를 누군가와 시 한 수 나누는 것도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간단히 프로필을 만들었다. 닉네임은 은서리. 젊은 시절 남편이 불러주던 애칭이었다. 앱을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서님, 프로필에 적으신 윤동주 시인의 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 메시지 드립니다. 자신을 60대 초반에 해나다 거주 은퇴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의 프로필 사진은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지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푸른솔님, 반갑습니다. 저도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푸른솔,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그는 서윤이 좋아하는 문학작품과 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다정하게 공감해 주었다. 딱딱한 교직 생활과 무뚝뚝했던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섬세함이었다. 이 나이에 가슴이 뛸 수도 있구나. 서윤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의 대화는 매일 밤 이어졌다. 채팅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곧 전화통화로 넘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캐나다에서의 사업 성공담, 아름다운 로키 산맥의 풍경,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서윤 역시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현재의 적적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유하며 둘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서윤 씨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지훈 씨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강지훈은 서윤을 서윤 씨라고 부르며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 알아채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는 곧 캐나다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만약 서윤 씨가 허락해 준다면 그 여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화르르 달아올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평생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강지훈의 고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와의 행복한 노후를 그리고 있었다. 양평의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꾸고 남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밤에는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풍경.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찼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강지훈은 이제 서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의 아침 인사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고 그의 밤 인사가 없으면 잠들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의 목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서윤 씨 미안해요. 이런 얘기 꺼내기 정말 싫은데 혹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는 캐나다에서 진행하던 마지막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금 문제로 잠시 계좌가 동결되었는데 200만 원 정도만 해결되면 며칠 내로 풀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몇 배로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 그의 다급한 목소리와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불안감을 눌렀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어. 그가 얼마나 힘들까. 서윤은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첫 송금은 불안했지만 강지훈의 거듭된 감사 인사와 변함없이 다정한 목소리에 서윤은 안도했다. 역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 마지막 투자에서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될 위기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해갔고 요구하는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윤은 평생 아껴 모은 적금을 해약했다. 교사 연금 일부에도 손을 댔다. 심지어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값나가는 시계와 그림까지 처분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강지훈의 애원과 약속에 매달렸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해요. 이번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당신 곁으로 가서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서윤은 그 절박함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는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딸 민서는 엄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부쩍 통화 시간이 길어졌고 안색은 어두워졌으며 가끔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듯한 기색을 내비쳤다. 민서는 주말에 양평집을 찾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통화하는 분 누구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서윤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그냥 문화센터 친구랑. 민서는 엄마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혹시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대. 조심해야 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서윤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자존심이 상한 서윤은 딸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딸에게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 후로 서윤은 민서에게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았다. 민서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엄마를 자극할 수 없어 속만 태웠다. 서윤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고 문화센터 수업도 나가지 않았다. 오직 강지훈과의 연락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스마트폰 화면 속 푸른 소리라는 이름 안에 갇혀버렸다. 강지훈은 이런 서윤의 심리를 귀신같이 이용했다. 그는 민서와의 갈등을 전해 들은 후 오히려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것이라며 서윤의 편을 들어주었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우리 둘뿐이라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제 서윤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 서윤 씨,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비행기표와 초기 정착 자금으로 3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음 주에 바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약속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흥분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3천만 원. 서윤에게는 더 이상 그런 큰 돈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집뿐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평생 남편과 함께 가꾸고 살아온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이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훈과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서윤은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서윤의 초조한 표정과 대출 목적을 듣고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다. 어머님,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 많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만류에도 서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 추임사 과정에서 그녀의 낮은 신용 점수와 불안정한 자금 상황이 드러났고 결국 대출은 거절되었다. 서윤은 망연자실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었다.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가 실망하면 어쩌지? 우리 관계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날 밤 서윤은 밤새 뒤척이며 눈물 흘렸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에 앉아있던 서윤에게 민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반찬 좀 해놨어요. 민서는 엄마와의 냉전이 마음에 걸려 먼저 손을 내민 참이었다. 서윤은 힘없이 대답했다. 오후에 민서가 도착했을 때 서윤은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 곁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다.
그때 서윤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푸른 소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윤은 황급히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엄마의 불안한 뒷모습과 잠긴 목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윤이 통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그 사람이 많이 실망했어. 내가 돈을 구하지 못해서.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아니야. 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뭘 아냐고? 그럼 엄마, 그 사람 얼굴 사진 제대로 본 적 있어? 이름 말고 아는 거 확실한 거 뭐 있어? 민서는 다그치며 엄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서윤이 말릴 새도 없이 민서는 마음벗 앱을 열어 강지훈의 프로필을 확인했다. 그리고 곧장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프로필 사진을 넣고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잠시 후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찍힌 수많은 사진들이 떠 있었다. 그는 캐나다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몇 년 전 은퇴한 한국의 유명 대학 교수였고 이미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도 등장한 인물이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은 강지훈도 아니었다. 엄마 이거 봐.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서윤에게 내밀었다. 서윤은 화면 속 기사와 사진들을 보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매일 밤 통화하며 사랑을 속삭였던 강지훈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애틋한 사연, 미래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과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망한 꿈을 꾸었는지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민서는 울부짖는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 역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를 더 일찍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한참을 울던 서윤은 탈진한 듯 축 늘어졌다. 민서는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래야 다른 피해자라도 막을 수 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너무 창피해. 내가 어떡해.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외로웠고 그 나쁜 놈이 그걸 이용한 거야. 이건 범죄야. 신고해야 마땅해. 민서는 단호했다. 그녀는 엄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경찰서에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엄마를 위해 민서는 기꺼이 동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민서는 회사에 급히 연차를 내고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양평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민원실은 낯설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민서의 팔에 의지해 겨우 걸음을 옮겼다. 담당 형사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내내 서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서는 엄마 대신 강지훈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도용된 사진 증거들을 차분하게 제출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로맨스 스캠 피해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인을 잡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전문 조직이라서요. 계좌도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형사의 말은 잔인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서윤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민서는 말없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괴롭혔다. 민서는 엄마 곁을 지켰다.
죽을 끓여 먹이고 잠든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다. 엄마, 제발 기운내. 엄마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마음을 이용한 놈이 나쁜 거지. 민서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서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더디지만 조금씩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민서의 헌신적인 간호와 끊임없는 격려 덕분이었다. 서유는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민서와 함께 집 앞 강변을 짧게 산책하기도 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과 수치심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유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펜과 종이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익명의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저는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60대 여성입니다. 달콤한 말과 거짓된 약속에 속아 평생 모은 돈과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과 애정 표현, 그리고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를 경계하십시오. 특히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외로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서유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집 근처 노인정 게시판에 몰래 편지를 붙였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도록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작은 용기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누군가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서유는 민서의 도움을 받아 마음벗과 유사한 다른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올렸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처 경험을 공유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들이었다. 서유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돈과 시간, 그리고 훼손된 자존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에 숨어 지내지 않기로 했다. 창밖에는 어느덧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서유는 거실 창가에 놓인 시든 난초 화분에 천천히 물을 주었다. 앙상한 가지 끝에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작은 의미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되뇌었다. 옆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딸 민서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와 미소 짓고 있었다. 모녀는 말없이 창밖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양평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서윤의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삶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 민서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엄마를 찾아왔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건 이후 모녀 사이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다. 민서는 엄마의 상처를 보듬어주려 애썼고 서유는 그런 딸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엄마, 이번 주말에 문화센터 다시 나가보는 거 어때?
서예 반 친구분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민서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직은 조금 두려웠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킬까봐 혹은 동정어린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찾은 문화센터 서예 교실은 여전히 익숙한 먹냄새로 가득했다. 친구들은 서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 선생님,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라고 둘러댔다. 다시 붓을 잡는 손은 조금 떨렸지만 화선지 위에 먹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서윤은 차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글자를 쓰는 행위에 집중하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그녀는 일일시호일, 일일시설이라는 글귀를 썼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작은 바람이었다. 서유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꾸준히 글을 남겼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의 다양한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공유했다. 때로는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상담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며 작은 연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것은 서윤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물론 강지훈, 아니 그 사기꾼에 대한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도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었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경찰로부터는 간간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왔지만 예상대로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범인들은 이미 흔적을 감춘 뒤였고 해외에 거점을 둔 탓에 국제 공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서유는 이제 돈을 되찾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대신 그 쓰디쓴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느 봄날 서유는 민서와 함께 양평의 두물머리로 나들이를 갔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연두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서유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민서야,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민서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알아, 엄마.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서유는 문득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평생 국어를 가르치고 시를 사랑했던 그녀에게 문학은 여전히 가장 큰 위안이자 치유였다. 수첩에 적힌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다. 겨울강 얼음 풀리고 봄물이 드니 시린 상처 위에도 새살이 돋네. 흘러간 물에 미련두지 않으리. 다만 오늘 피는 꽃을 보리라. 서유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분명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이며 남은 삶을 자신의 속도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옆에는 든든한 딸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박서윤의 집 정원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작년 이맘때 낯선 이름 푸른 솔에게 처음 메시지를 받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쓰라림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서유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봉사를 자원했다. 어르신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설명에는 진심과 절실함이 묻어났다. 어르신들, 인터넷에 좋은 정보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거나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꼭 상의하셔야 해요. 절대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설명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우리 딸도 맨날 그런 소리 하더라며 웃기도 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서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민서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서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평일에도 자주 통화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서윤은 민서에게 예전처럼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먼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민서는 그런 엄마의 변화가 반갑고 고마웠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퇴근 후 양평 집으로 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나볼 생각은 없어?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라도.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사람 만나는 게 겁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혼자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좋은 친구라도 있으면 좋잖아. 엄마 아직 정정하신데.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무섭지? 또 상처받을까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했잖니. 엄마 탓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 곁엔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딸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생각해볼게. 너무 서두르진 않고. 그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번 크게 데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싶지는 않았다. 언젠가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힘을 되찾았다. 독서와 서예,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 그리고 민서와의 소중한 시간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소소한 행복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은 오랜만에 시 창작 수업에 다시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연배의 남성 회원 한 명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는 그는 서윤처럼 문학을 좋아하고 정원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한 설렘이나 기대는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편안한 말벗 같은 느낌이었다. 남자는 서윤에게 연락처를 묻지 않았고 서윤 역시 먼저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윤은 이제 조급해하지 않았다. 관계는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쓰디쓴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길가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들거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 작은 기계는 더 이상 그녀를 불안하게 하거나 외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었다.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수필집을 엮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출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글쓰기는 평생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 표현 방식이었다. 주말이면 서윤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사기꾼에 대한 원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 관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민서는 엄마의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때로는 첫 독자가 되어주기도 했고 컴퓨터 작업이 서툰 엄마를 위해 편집을 도와주기도 했다. 엄마 글 정말 좋다. 진솔하고 울림이 있어. 딸의 칭찬에 서유는 멋쩍게 웃었다. 내가 좋게 봐주니 그렇겠지. 하지만 민서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서윤의 글에는 꾸밈없는 진솔함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오랜 교직 생활과 문학에 대한 조예가 바탕이 된 글은 간결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필 원고는 제법 두툼해졌다. 서윤은 완성된 원고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걸 세상에 내놓아도 될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글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작은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 서유는 민서와 상의 끝에 독립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보기로 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터였다. 놀랍게도 출판사에서는 서윤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이런 담담한 고백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출판 계약을 제안했다. 서유는 얼떨떨했지만 기뻤다. 자신의 아픔과 극복의 기록이 책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책의 제목은 겨울 강을 건너는 법이라고 정했다. 차갑고 혹독했던 시련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봄을 맞이한 자신의 이야기를 함축하는 제목이었다. 책이 출간되고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의 편지가 도착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글이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 꼭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서유는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책 출간 이후 서윤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서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과 함께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문득문득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했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속이 쓰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주어지는 작은 기쁨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시 창작 수업에서 만났던 그 남성 회원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문학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가꾼 꽃 화분을 교환하기도 했다. 서두르지 않고 부담 없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잔잔한 우정을 이어갔다. 그것만으로도 서윤의 마음은 충분히 따뜻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서윤은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곧 태어날 민서의 둘째 아이를 위한 작은 베대저고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혹독한 겨울강을 건넜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서유는 뜨개질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문득 처음 푸른 솔에게 메시지를 받았던 그날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가고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민서였다. 엄마, 눈 많이 오는데 괜찮아? 저녁은 먹었고? 그럼 걱정 마. 너야말로 퇴근길 조심하고. 알았어. 엄마 주말에 갈 때 맛있는 거 사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됐어. 그냥 몸이나 건강히 와. 그게 제일 큰 선물이지. 딸과의 다정한 통화를 마치고 서유는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다.
작은 코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따뜻한 옷이 되어가는 과정이 마치 자신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아픔과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글을 읽고 공감해주는 독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윤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더 이상 초라하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을 차려놓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새로 빌려온 시집을 펼쳤다. 잔잔한 음악과 아름다운 시어들이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서재에 들렀다. 책상 위에는 얼마 전 강연 때 받은 감사패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다. 한자 한자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제 안의 상처를 글로 써봐야겠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편지들을 소중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하얀 눈 위에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서윤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련을 딛고 일어선 생존자였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가이자 강연가였으며 사랑하는 딸의 든든한 엄마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온전한 한 사람이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다. 인생이란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은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 서윤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혹독한 겨울강을 건너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가 그녀를 지켜줄 것임을 믿었다. 설령 다시 넘어진다 해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터였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므로. 서윤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의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릴지라도 그녀는 그 모든 날들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일일시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 그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서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겨울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고요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다. 박서윤의 수필집 겨울강을 건너는 법은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를 넘어 상실과 회복,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몇몇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했지만 서윤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원했다. 민서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 서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그녀는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기의 작은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웃음꽃을 피웠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고단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과 생명의 경이로움은 그녀에게 큰 활력을 주었다.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고마워.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뭘,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 서윤은 손주를 안고 부드럽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손주가 어느 정도 자라자 서윤은 다시 양평집으로 돌아왔다. 혼자만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적막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손주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글을 썼고 가끔 강연을 나갔으며 문화센터 친구들과 교류했다. 시창작 수업에서 만났던 그 남성 회원과는 변함없이 좋은 친구로 지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잔잔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정원에 앉아 새로 산 시집을 읽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때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마음벗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앱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가끔 들어가서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곤 했기 때문이다. 알림 내용은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푸른 소리 아닌 전혀 다른 낯선 닉네임이었다. 은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메시지 드립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또다시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진솔해 보였다. 그는 자신 역시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서윤의 글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문학을 좋아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취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반갑습니다. 제 글이 힘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간간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대화는 예전 강지훈과의 관계처럼 급속도로 빠져들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아하는 시 구절을 나누고 텃밭 가꾸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다. 서윤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섣불리 마음을 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상대를 신중하게 알아가는 자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윤은 그에게 먼저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양평 세미원에서 열리는 시 낭송회에 함께 가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분이 오시거든요. 상대는 흔쾌히 수락했다. 서윤은 약속 장소로 향하며 살짝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설렘도 느꼈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중이었다. 시 낭송회는 성공적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시를 감상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실제로 만난 그는 메시지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차분하고 진솔한 사람이었다. 서윤은 편안함을 느꼈다. 헤어지면서 그는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윤 선생님.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고 싶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의 인연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중요한